$1짜리 쓰레기 주식으로 수천억을 벌고 투자자 수천 명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22개월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자기 범죄를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 만들고 그걸 또 할리우드가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흥행 1위를 찍었습니다. 이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더 황당한 건 지금 이 사람이 동기부여 강연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공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돈을 못 돌려받았는데 이 남자는 자기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죠. 조던 벨포트, 월스트리트의 늑대라고 불리는 이 남자가 어떻게 미국 전체를 상대로 사기를 쳤고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62년 뉴욕 퀸즈의 베이사이드라는 동네에서 조던 벨포트가 태어났는데 이 동네는 유대인 노동자 계층이 많이 살던 평범한 중산층 지역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박한 꿈을 꾸며 자랐지만 조던은 달랐습니다. 16살 때 해변에서 이탈리안 아이스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손님한테 친구 3명한테 소개해주면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영업을 했거든요. 그 여름 한철에 2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보통 10대라면 차를 사거나 놀러 다녔겠지만 조던은 그 돈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치과대학에 들어갔죠. 그런데 입학 첫날 학장이 올라와서 돈 벌려고 여기 왔으면 잘못 찾아갔다고 연설을 했는데 조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오직 돈이었거든요. 치과 의사가 되어서 천천히 돈을 모으는 건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뛰어든 게 뭐였냐면 고기 장사였어요. 대학 졸업 후에 냉동고기랑 해산물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트럭도 없고 냉동 창고도 없이 그냥 차 뒷좌석에 고기를 싣고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한 달에 10만 달어치를 팔았습니다. 문제는 배달이 늦어지고 고기가 상하고 미수금이 쌓이면서 몇 달 만에 파산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패에서 조던은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물건이 뭐든 상관없다는 거였죠. 고기든 서핑보드든 주식이든 자기는 뭐든 팔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제품이 아니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파느냐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목적지로 월스트리트를 택했습니다. LF 로스차일드라는 제대로 된 증권사에 말단으로 입사했는데 이게 198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사무실 화장실에서 코카인 하는 게 일상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조던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브로커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파는지를 배웠죠. 그런데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가 터졌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폭락하면서 조던은 해고당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을 때 조던은 완전히 다른 걸 봤거든요. 페니스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당 1달러도 안 되는 쓰레기 주식인데 정식 거래소에 상장도 안 된, 규제도 거의 없는 그런 종목들이었죠. 일반 증권사 브로커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종목이었는데 조던 눈에는 황금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50%였거든요. 똑같이 전화해서 똑같이 팔면 되는데 수입은 10배였던 겁니다. 학력도 필요 없고 자격증도 필요 없었어요. 빠른 입과 전화기만 있으면 됐죠. 그래서 조던은 네브래스카에 사는 어떤 평범한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작지만 가정용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뒤집을 기술을 가지고 있다.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자들은 아직 이 회사 존재도 모르는데 그들이 알아차리면 주가가 10배는 뛴다. 지금 일 달대에 사면 6개월 후에 하와이 해변 별장에서 전화할 거다. 상대방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조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회사를 이해할 필요 없고 상승 가능성만 이해하면 된다. 똑똑한 돈은 대중이 눈치채기 전에 움직인다. 지금 들어올 거냐? 아니면 1년 후에 포브스 기사 보면서 후회할 거냐? 한 통화로 4,000달러를 팔았습니다. 규제도 없고 감시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이 콜드콜과 아드레날린만으로 돈을 긁어 모았죠. 1989년에 조던은 데니 포럿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친구는 롱아일랜드 출신의 술과 마약을 달고 사는 괴짜였거든요. 월스트리트 출신도 아니었고 어떤 날은 같은 행성 사람인지도 의심스러웠지만 거래를 성사시키는 능력은 천재적이었습니다. 조던은 이 사람한테서 배고픔과 충성심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다는 걸 봤죠. 조던이 비전을 제시하면 데니가 혼돈을 만들어냈고 그 혼돈 속에서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스트래튼 오크몬트라는 회사였어요. 이름만 들으면 100년 전통의 명문 증권사 같았는데 실제로는 번쩍이는 형광등에 안 맞는 책상들이 어지럽게 놓인 허름한 사무실이었거든요. 규제 감독 따위는 제로였습니다. 초기 직원들은 애널리스트나 자격증 보유자가 아니었어요. 바텐더, 대학 중퇴자, 동네 건달들이었죠. 조던은 경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원했거든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선 설득법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건 말더듬는 신입을 고압적인 영업 기계로 바꿔버리는 심리적 압박 시스템이었어요. 망설임을 밀어붙이고 의심을 묻어버리고 처음 인사부터 수표를 어디로 보내면 되냐까지 한 번에 끊기지 않는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곧 사무실에는 리듬이 생겼는데 빠르고 시끄럽고 중독적이었거든요. 전화벨은 멈추지 않았고 주문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에너지는 전기처럼 흘렀고 자존심은 부풀어 올랐으며 돈도 함께 불어났죠. 하지만 스트래튼의 진짜 천재성은 파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한테 파느냐에 있었습니다. 잊혀진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삼았거든요. 노동자 계층 퇴직자, 절박한 부모들, 월스트리트가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트래튼은 이들에게 희망을 팔았는데 긴급함으로 포장하고 거짓 확신으로 치장하고 만들어낸 전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는 페니 스톡 자체의 보도자료 외에는 존재 증거도 없는 회사들의 주식을 팔았어요. 하지만 돈이 흐르기 시작하자 사기 수법도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가짜 회사만이 아니라 진짜 기업 공개 주식이었거든요. 싼 값에 대량의 지분을 확보한 다음 영업팀을 과대 광고 기계로 돌렸습니다. 전화에 전화, 약속에 약속을 거듭하면서 시장에 조작된 흥분을 퍼부었고 주가가 치솟으면 자기들 물량을 전부 팔아치웠어요.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휴지 조각을 들고 남았습니다. 펌프 앤 덤프라고 불리는 수법인데 스트래튼 오크몬트에서는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었죠. 1990년대 초반이 되자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스트래튼은 단순한 증권사가 아니라 서커스장이었거든요. 사무실은 비명 지르는 전화, 에어혼, 테스토스테론, $2,000짜리 양복, 그리고 콧불소도 죽일 만큼의 마약으로 뒤범벅이었습니다. 조던은 공포왕이 화폐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최고 실적자는 왕족처럼 대우받았죠. 보너스 수표, 심지어 시계까지 사탕처럼 사무실에 던져졌습니다. 실적이 나쁜 사람은 모욕당하고 몇 시간 안에 교체됐어요. 그리고 파티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스트리퍼, 팩스 기계에 넘쳐흐르는 샴페인, 규정 매뉴얼 위에서 코카인을 흡입했거든요. 신성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구도, 회사 차도, 소화기마저도 누군가가 휘핑크림과 데킬라로 채웠습니다. 조던은 공식적으로 아르마니를 입은 컬트 지도자가 됐죠. 헬리콥터를 샀고 아내 나오미 이름을 딴 요트를 샀으며 맨션과 람보르기니와 롤렉스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내 같은 설교를 했어요. 성공이 전부다.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서류상으로는 스트래튼 오크몬트가 번창하고 있었거든요. 회사들을 상장시켰고 수억 달러를 모았으며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전부 연기와 거울이었어요. 진실을 팔 수 없을 때는 꿈을 팔면 되는 거였고 조던 벨포트는 정확히 그렇게 제국을 세웠던 겁니다. 1994년이 되자 스트래튼 오크몬트는 기업 공개를 진행하고 수백만 달러를 움직이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성공 아래에서 구조가 썩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플레이북이었습니다. 주식을 과대 포장하고 꿈을 과잉 판매하고 현실이 따라잡기 전에 빠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증권거래위원회가 의심스러운 서류들의 목록을 표시해놨고 $7에 사서 30센트로 폭락하는 걸 지켜본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일부 브로커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매출도 없고 제품도 없고 때로는 작동하는 전화번호조차 없는 주식을 밀고 있었으니까요. 경영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든가 나가든가. 회사가 성장하면서 돈을 숨기는 일도 점점 복잡해졌어요. 수백만 달러가 유령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일부 계좌는 영국에 사는 조던의 이모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계좌들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 이름으로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정부가 브래지어의 현금 봉투를 꿰매서 운반하기도 했어요. 조던은 자산 보호라고 불렀지만 FBI는 자금 세탁이라고 불렀죠. 회사 내부에서도 상황이 변하고 있었는데 보상이었던 마약 사용이 이제는 필수가 됐거든요. 퀘일루드가 말을 느리게 하면 코카인이 다시 속도를 높였습니다. 통화 중에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 브로커는 영업장에서 발작을 일으켰어요. 수수료나 여자 문제로 아니면 그냥 테스토스테론 과잉으로 주먹 다짐이 벌어졌습니다. 최소 2명의 직원이 폭력적인 행동 후에 호송되어 나갔죠. 그리고 조던 자신도 회사보다 더 빨리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붕괴되고 있었는데 소파 쿠션에서 알약을 발견하고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찾았거든요. 한 번은 퀘일루드에 취한 상태로 3살짜리 딸을 조수석에 태우고 페라리를 몰다가 기둥에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트 사건이 있었어요. 1990년 6월에 선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풍 중에 이탈리아에서 사르디니아로 항해를 고집했는데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서 아무것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나오미오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침수되기 시작했는데 배에는 조던과 아내, 딸, 그리고 200만 달러 이상의 보석과 마약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에 구조됐고 요트는 파괴됐어요. 조던은 살아남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는 살아남지 못했죠. 뉴욕으로 돌아오니 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브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이 캐기 시작했고 전직 직원들이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장 위험한 건 그레고리 콜먼이었어요. FBI 금융범죄 부서 요원이었는데 붉은 깃발을 본 게 아니라 피냄새를 맡았거든요. 조용히 타임라인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래튼의 콜드콜 스크립트를 확보하고 송금 기록을 소환했으며 신고 소득과 맞지 않는 부동산 구매를 추적했어요. 조던이 현금을 인출하는 패턴을 발견했는데 한 번에 5만 달러씩 은행 수표로 카지노와 미술관을 통해 세탁되고 있었습니다. 콜먼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고 조던도 결국 알게 됐죠. 조던이 몰랐던 건 자기 브로커 중 일부가 돌아섰다는 거였어요. 한 명은 별건 사기로 잡혔고 다른 한 명은 미지급 보너스에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도청 장치를 착용하고 통화를 녹음하고 서류 폴더를 넘겼습니다. 열기가 올라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배를 버렸는데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자기 보호 때문이었죠. 그리고 1996년 10월이 왔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스트래튼 오크몬트를 급습했어요. 해가 뜬 직후에 도착했는데 전화기가 책상에서 뜯겨나가고 서류 캐비닛이 비워지고 하드 드라이브가 복사됐습니다. 직원들이 신문 받았고 누군가는 서류를 변기에 버리려 했으며 다른 누군가는 파쇄된 계약서가 든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어요. 상관없었습니다. FBI는 필요한 걸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997년 초 수사 중이고 자금을 이동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는데도 스위스로 20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거래가 추적됐고 그것에 대한 대화가 녹음됐죠. 그 단일 송금이 모든 걸 풀어버리는 실마리가 됐습니다. 추격은 끝났고 추락이 시작됐어요. 1998년 말이 되자 벨포트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FBI는 녹음을 갖고 있었고 증권거래위원회는 서류를 갖고 있었으며 콜드콜과 거짓 약속으로 세운 제국은 마침내 무너졌거든요. 그는 연방교도소에서 최대 30년 형에 직면해 있었어요. 전신 사기, 증권 사기, 자금 세탁 혐의만으로도 그를 묻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던은 자기가 항상 하던 걸 했죠. 팔았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정보를요. 돌아섰어요. 협력했고 도청 장치를 달았습니다. 한 명씩 한때 그를 숭배하던 사람들이 영수증처럼 넘겨졌어요. 30명 이상의 직원이 기소됐는데 브로커, 파트너, 친구들이었습니다.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스트래튼에 입사했거든요. 조던한테서 파는 법을 배웠고 그의 플레이북을 따랐으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일부는 조던보다 더 긴 형을 살았습니다. 조던은 최소 보안시설에서 22개월을 받았어요. 담장도 없고 감방도 없었으며 경비원들은 총도 안 들고 다녔거든요. 아침에 테니스를 치고 오후에 웨이트를 들었으며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치치엔 총의 코미디언 토미 총을 만났는데 그는 온라인으로 봉을 팔아서 복역 중이었어요. 조던이 전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마약, 요트, 현금 봉투,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짓말. 토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재미있어 했죠? 써라 하고 말했고 조던은 썼습니다. 2007년에 월스트리트의 늑대를 출판했는데 고백보다는 승리의 랩처럼 읽히는 회고록이었어요. 사과도 없고 후회도 없이 요트, 난교, 사기, 농담만 있었죠.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영화 판권을 팔았고 속편을 썼으며 2013년에 마틴 스코세이지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전 세계 블록버스터로 만들었어요.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했던 그 남자가 이제 대형 스크린에서 그들을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관객은 웃었고 비평가들은 박수쳤으며 조던 벨포트, 유죄 판결받은 중범죄자이자 전직 사기꾼은 팝 문화 아이콘이 됐죠. 하지만 그가 사기친 사람들은 영화 계약을 받지 못했어요. 마무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거든요. 은퇴 자금을 잃은 교사, 평생 저축을 투자한 참전 용사, 다음 대박을 위해 집을 재담보로 잡힌 가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조던에게 1억 1천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오늘까지 일부만 지불됐어요. 나머지는 해외 계좌, 부동산 신탁, 법적 허점으로 사라졌죠. 노력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던은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동기부여 강연가이자 영업 코치이자 팟캐스트 진행자거든요. 성공을 팔고 윤리를 가르치며 전 세계 무대에 책을 들고 섭니다. 늑대라는 이름을 마땅히 있어야 할 흉터가 아니라 명예의 배지처럼 달고 다니죠. 그는 정의를 피한 게 아니라 팔았어요. 22개월을 책 계약으로 바꿨고 사기를 명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욕심부렸던 게 죄라고 한번 말했는데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어쩌면 그래서 빠져나간 건지도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